이양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굿모닝 마켓 워치에서 이제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고령화 사회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예요? 왜냐면 어저께도 보니까 오전장 초반에요. 네. 소위 뭐 저출산 대책 관련 뭐 중국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좀 찾아보게 생각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숱하게 이런 출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감사했다는 걸 또 지난 주말에 또 TV에서 뉴스에 네, 보니까 막 그렇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사립초등학교 뭐 불광동인가 어디 쪽에 있는 거 잠깐 들었는데요. 뭐 폐교 선언까지 할 예. 정도로 그만큼 입학생이 감소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분명히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한쪽에서는 출산화 저하가 결국 고령화 시대에 가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쪽에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출산율 이런 얘기 나올 때보다 관련 주식 올라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부터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고령화 시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고령화하면 네. 말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7% 이상 되면 우리가 고령화라고 전 세계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14%가 됐거든요. 65세 인구가. 예. 여기 보면 2년 전부터 유소년은 그냥 14세 이하, 태어나서부터 14세 이하까지 인구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2년 연속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인분들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유소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렇게 좀 빨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요인이 아주 너무 명확하죠.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요즘 보면 60세에 뭐 은퇴한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툭하면 100세 시대, 80세, 100세 시대 얘기 나왔고요. 보험 상품 보더라도 TV 보면 100세까지 보장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 현상이랄지 아니면 그 반대로 고령화 문제가 네. 이게 뭐 1, 2년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전 정부에서도 매 정부마다 막 돈 투입해서 네. 관련 대책 내놓긴 했었는데 네. 딱히 효과는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서 100조를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네. 우스갯소리로 100조가 도대체 어디 써졌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가 나는 예. 거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2016년 기준 확정치가 되겠는데요.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꾸 제가 용어를 나오는데요. 합계 출산이라는 건 보통 가임 여성이죠. 15세부터 49세 사이에 예.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의 예상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면 그냥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겠고, 이게 합계 출산율의 추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OECD 최저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니까 그만큼 태어난 친구 자체들이 애들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태어난 애기들 숫자 자체가 줄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숫자 자체가 감소되는데요. 이게 보면 2016년에 40만 6천 명이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 최소다. 이제 작년에는 조금 43만 명으로 늘어날 거로 예측됐었는데요.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43만 명이커녕 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또 3만 4천 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건 좀 왜 그럴까 좀 고민은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만큼 여하튼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애를 잘 안 낳는 거죠. 결국 작년 한 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요. 8만 2천 명 늘어난 데 불과했는데요. 예. 전체 늘어난 인구가 보면 2016년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태어난 인구 그렇게 줄고 전체 늘어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인구 감소도 뭐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참 많은 분들이 인구가 네. 그 나라의 경제력이고 또 국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구 감소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워낙 생산 가능 인구는 워낙 예측됐던 대로 2016년에 고점이었고요. 작년에 3,764만 명. 생산 가능률이 또 헷갈리는데요. 15세부터 64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 감소는 2032년 정도로 앞으로 한 15년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43만 명이 아니라 36만 명밖에 애들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 추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 불과 5, 6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인구 감소가 되면 심각한 일을 잘 생각해보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럼요. 예. 뭐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응책이 있어요? 대응책이요? 대응책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하겠죠. 대통령까지 모르겠으나 그 장관 정도는 충분히 복지부 장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런 거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출산 있죠. 이거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 해외 언론에 해외 아니요, 전 그러니까 최초라니까요. 예. 블룸버그에서 한 걸 제가 또 이런 것도 찾아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요. 일럭턴트란 거는 영어 공부하면 약간 주저한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보세요. 결혼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기를 주저하니까 레들러는 모모는커녕이잖아요. 아기를 낳기는커녕 결혼하기조차 지금 주저하는 사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블룸버그 자체가 찾아낸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니까 딱 보면 그 다음 뼈가 나오는데요.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빨간 선이 결혼이고 위가 베이비거든요. 계속 같이 줄어드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냐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네. 집값입니다. 집값.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원룸에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애 낳고 하면 뭐 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집값은 집값이지만 네. 아래쪽은 전세거든요. 전세. 네. 전세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요새 조금 엄청됐다지만 아마 결혼할 준비하시는 분들 저요. 사생활인데. 저요. 또 준비한 비싸요. 전세라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블룸버그가 되는데 어저께요 뉴스 보시면 오늘 아마 대부분의 신문들에서 탑 뉴스입니다. 청년 실업률 9.9%로 역사상 최대 났죠. 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작년 추신인데요. 이게 보면 전체의 그 실업률도 있겠지만 청년의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다 보니 예. 노년의 실업률이 있으면 결혼 다 한 사람은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청년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여기 29세 이하거든요. 이분들이 잡이 없고 그런데요. 결혼 쉽지 않은 거죠. 연애도 안 한다는데 무슨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아니, 직접적인 수치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래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현상만 지속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희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 주식은 좀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은 답이 없다라는 예. 제가 전 개인적으로 하고 그게 정말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죠. 여태까지 나 웬만한 것들 앞으로 나올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고령화는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편적 투자 아이디어는 저출산이 아니라 고령화에서 찾자는 얘기인데요. 네.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의약품의 장기 복용은 계속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을 평생 약 드신단 말이에요. 네. 젊은 분들도 이거 빨리 그런 거를 늦추기 위해서 뭐 하게요?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TV만 키면 건강보조식품 아닐까 싶군요. 네. 보세요. 요즘 TV 보시면 종편이건 어디건 보시면 몸에 좋은 게 나오잖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채널 돌리면 그거에 관련된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관련된 것들이 있던 것이고요. 의료 요양 서비스 확대 이런 건 당연히 요즘 보면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요양병원들이요. 그리고 실버와 관광도 나이 든 분들이 좀 편안해 가는 요즘 보면 뭐 유럽 여행 뭐 25일, 30일 이런 거 막 가거든요. 네. 크루즈 간 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거기서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좀 힌트를 주세요. 직접적인 건 찾기 쉽지 않은데요. 그냥 그래도 찾는다 그러면 제약주가 좀 그나마 좀 관심 있겠죠. 네. 제약주 중 우리나라 제일 큰 제약주는 누가 뭐라도 한의약품 정도가 되겠고요. 종목 하나 찾기 쉽지 않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덱스가 됐건 타이거가 됐건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보면 ETF가 되겠고요. 오늘 이거 정말 또 대한민국 최초 공개인데요. 네. 이거 들어본 분들 없을 겁니다. 전 세계 고령화 관련된 ETF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처음 말씀드리는 이거 진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예. LNGR 이런 거 메모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LNGR인데요. 저 LONGVIT 이거 영어 아세요? 아니요. 런저비티라는 영어인데요. 네. 이게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전 세계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의학 관련 회사들 그리고 서비스 관련 회사 다 들어있고요. 참고적으로 요즘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이 LNGR의 비중이 제일 높은 주식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입니다. 진짜요? 네. 그건 놀랍네요. 네. LNGR, 고령화 사회에서 관련한 ETF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할 만한 투자 전략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주식이 지금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라는 거. 네. 예. 깨알같이 또 사상 최고가까지 점검을 해주셨네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